안녕하세요. 옆집 이야기꾼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사연을 전해드릴 테니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36살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이자 아내였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충남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저와 3살 어린 남동생을 키우셨죠. 어머니는 낮에는 공장에서, 저녁에는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자란 저는 일찍부터 철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동생 밥 챙겨주고, 빨래 개고, 집안일 거들었어요. 친구들이 학원 가고 놀 때 저는 집에서 동생 숙제 봐주고 저녁 준비를 했죠. 그래서인지 선생님들은 저를 착하고 의젓한 아이라고 칭찬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냥 착한 게 아니라 눈치가 빠른 아이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말썽 부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몸에 배었던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도 저는 모범생이었어요. 성적은 중상위권, 친구들과 다툼 없이 선생님 말씀 잘 듣는 학생이었죠. 어머니는 제게 대학을 보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장학금을 받으며 집 근처 4년제 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저는 알바를 하며 공부했어요. 편의점, 카페, 과외까지 안 해본 알바가 없었죠. 어머니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고 제 용돈은 제가 벌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4년을 버티고 졸업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졸업 후 저는 지역의 중소기업 격리부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정도로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고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무엇보다 숫자를 다루는 일이 제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장부 정리하고 세금 계산하고 급여 처리하는 일이 저는 참 재미있었어요. 회사에서 저는 꼼꼼하고 성실한 직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고 마감일을 어긴 적도 없었죠. 5년 차가 되자 대리로 승진했고 후배들도 생겼어요. 상사들은 저를 믿고 중요한 결산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 5년 차가 되던 해에 저는 30살이 되었어요. 주변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어머니도 슬슬 걱정하시는 눈치였고요. 사실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았어요. 대학 때 잠깐 사귄 선배가 있었지만 취업 준비 때문에 자연스럽게 멀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회사 격리팀 선배 언니가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남편 회사 후배 중에 괜찮은 남자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나이도 너랑 잘 맞고 착한 사람이야. 저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소개팅이라는 게 어색하기도 했고 막상 만나면 뭘 이야기해야 할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선배 언니가 워낙 권하셔서 그래 한번 만나나 보자 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강민우, 제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라고 해야겠네요. 그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시내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그리고 정확히 약속 시간에 그이가 들어왔어요. 키가 180cm 정도 되는 검은색 코트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깔끔한 외모에 조용한 인상이었죠.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이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질문에는 성실하게 대답했어요. 그이는 서울에 있는 중견전자 부품회사 영업팀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본사에서 5년 정도 근무하다가 최근에 지방 영업소로 발령받아 이곳으로 내려왔다고 했죠. 나이는 35이었고 이 지역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주말마다 외롭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저도 친구가 많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고 생각보다 편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헤어지면서 그이가 말했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주말에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했어요. 그이는 배려심이 깊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다가 식당을 예약해주고 피곤해 보이면 일찍 집에 데려다 주었죠. 3개월쯤 지났을 때 그이가 정식으로 사귀자고 했어요. 저는 흔쾌히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30살 아래 저에게 그이는 좋은 사람이었고 믿을 만한 남자처럼 보였거든요. 연애는 순조로웠어요. 그이는 평일에는 바빴지만 주말에는 꼭 시간을 냈어요. 제 생일에는 케이크와 꽃다발을 준비했고 어머니 생신 때는 고급 한우를 사들고 우리 집에 찾아왔죠. 어머니는 그이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착하고 성실해 보인다. 너 잘 챙겨줄 것 같아.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제가 31, 그이가 36이었으니 결혼하기 적당한 나이였죠. 그런데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결혼 준비에 예민해진 건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신호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 후 그이의 어머니를 처음 뵙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 그이는 어머니가 시골에 계셔서 자주 뵙기 어렵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만나러 간 곳은 시골이 아니라 서울 근교 분당의 30평대 아파트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면서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나오셨어요. 파마 머리에 진한 화장을 하신 체격이 당당한 분이셨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인사드립니다. 제가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자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키는 작네. 그래도 얼굴은 순해 보이고 우리 민우가 내가 착하다고 그러던데 시집 와서 고생 좀 해야 돼.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었지만 저는 순간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때 안쪽에서 젊은 여자분이 나오셨습니다. 엄마, 요즘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 그래도 오빠가 데려온 사람인데. 그이의 여동생 제 시누이가 될 강지혜였어요. 33이라고 들었는데 몸매 좋고 화장 잘한 세련된 분이었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손톱에는 젤네일이 반짝였어요. 거실로 들어가 앉자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저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부모님은 뭐 하셔? 형제는 있고?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공장이랑 식당 일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남동생 하나 있는데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집은? 너희 집은 작아야? 저희는 전세로 살고 있어요. 동생이 독립해서 지금은 어머니랑 둘이. 전세? 그럼 별로 형편이 안 좋네. 뭐, 우리 민우버리가 괜찮으니까 상관없지. 대신 너는 시집 와서 잘해야 돼. 알았지?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옆에서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격리직이라잖아. 엄청 꼼꼼해야 하잖아. 꼼꼼하긴. 우리 집안 살림 맡기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더 불편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계속 저를 품평하듯 이야기하셨고 그이는 웃으면서 듣기만 했어요. 저는 조금만 참자, 첫날이니까 긴장하셔서 그런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이에게 물었어요. 오빠 어머니께서 말씀이 좀 강하신 것 같아. 그러자 그이는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말이 좀 직설적이야. 말투가 그래서 그렇지 좋은 분이셔. 너무 신경 쓰지 마.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이미 청첩장도 돌렸고 예식장도 예약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이를 사랑했으니까요. 결혼식은 호텔 소연회장에서 소박하게 치렀어요.
하객은 양가 합쳐서 100명 정도였죠. 시댁에서는 화환과 축의금이 많이 왔지만 우리 쪽은 어머니 지인들과 제 회사 동료들 뿐이었어요. 신혼집은 그이 회사 근처 빌라 전세로 구했습니다. 15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제 보금자리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저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니기로 했어요. 그이도 맞벌이가 좋다고 했고 저도 일하는 게 좋았으니까요. 결혼 생활 초반 3개월은 평온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둘이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소소한 일상이 행복했죠. 주말에는 장을 보러 가고 가끔 영화도 보러 갔어요. 그런데 결혼 4개월째 되던 어느 주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이번 주말에 가족이 다 모이기로 했어. 준비해서 집으로 넘어와. 저는 긴장했지만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토요일 오전 우리는 분당에 있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누이도 와 있었어요. 시누이는 결혼은 안 했지만 남자친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날 그 남자친구도 함께였죠. 점심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였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불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너 신용카드 있지? 몇 개나 있어? 네, 저 회사 체크카드 하나랑 개인 신용카드 하나 있어요. 신용 등급은 좋아? 네, 연체한 적 없어서 괜찮을 거예요. 그럼 됐네. 사실은 말이야, 지혜가 사업 시작하는데 카드가 좀 필요하거든. 내 명의로 카드 하나 만들어서 지혜한테 줄 수 있겠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서 남한테 준다고요? 어머니, 그건 좀 그래요. 왜? 우리 가족인데 그것도 못 해줘? 지혜가 온라인 쇼핑몰 시작하는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하거든. 걱정 마. 지혜가 잘 쓰고 갚을 거야. 옆에서 시누이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어요. 새언니, 저 정말 사업 제대로 할 거예요. 친구랑 같이 의류 쇼핑몰 하려고요. 벌써 물건도 준비했어요. 새언니 카드로 결제만 좀 하면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도와달라는 눈빛으로요.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 여보, 지혜가 큰 마음 먹고 시작하려고 하는 건데 좀 도와주지. 금액도 크지 않을 거야. 결국 저는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제 명의로 신용카드 2장이 발급됐고 그 카드는 시누이에게 넘어갔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어요.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월 5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시누이가 제 계좌로 입금을 해줬거든요. 저는 안도했죠. 다행이다. 제대로 갚는구나 하고요. 그런데 3개월째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카드 사용 금액이 200만 원을 넘었고 입금은 50만 원만 들어왔어요. 저는 시누이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아가씨,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아, 새언니. 죄송해요. 재고 물품 많이 사느라 그랬어요. 다음 달에 몰아서 갚아드릴게요. 저는 불안했지만 믿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카드 사용액은 계속 늘어났고 입금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제 신용카드 빚은 800만 원이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가씨가 카드값 제대로 안 갚고 있어. 이대로는 안 되겠어. 카드 회수해야겠어. 그러자 남편은 짜증 섞인 얼굴로 대답했어요. 지혜가 지금 사업 초기라 힘든 거 알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카드값은 계속 쌓여갔거든요. 그 무렵 또 다른 일이 터졌어요.
어느 날 집에 등기 우편이 왔는데 신용정보회사에서 온 거였어요. 열어보니 대출 연체 안내장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제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 8개월 전에 제 명의로 2천만 원 신용대출이 나갔더군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대출 받은 적 없어요. 고객님, 여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신분증과 휴대폰 인증으로 처리됐고요.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누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걸까요?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결혼 직후 시어머니가 제 신분증을 복사하자고 했던 일이요. 가족관계 서류 준비한다면서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내 명의로 대출이 나갔어.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은 퇴근 후에 집으로 왔어요. 제가 대출 안내장을 내밀자 남편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빌린 거야. 곧 갚으실 거야. 뭐라고, 어머니가?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너한테 말하면 거절할 것 같아서 미안해. 근데 우리 엄마인데 가족끼리 그 정도는. 저는 울컥했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 명의를 마음대로 쓴다고요? 아니, 이게 가족끼리 할 짓이야? 내 신용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서 빨리 갚게 할게. 너무 흥분하지 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돈이 쉽게 갚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제 명의로 나간 카드값 800만 원, 대출금 2천만 원, 합쳐서 2,800만 원이 제 빚으로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가서 몰래 제 신용등급을 조회해 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결혼 전 1등급이었던 제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연체가 계속되면서 신용도가 추락한 거죠. 점심시간에도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후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성실하게 쌓아온 제 신용이 단 몇 개월 만에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응, 얘기했어. 엄마가 미안하대. 곧 갚으실 거래. 고지 언제야? 구체적으로 언제? 그건 엄마도 형편이 있으시니까.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죠. 그날 밤에도 저는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대출 이자가 매달 나가고 카드 최소 결제 금액도 계속 빠져나갔어요. 제 월급 200만 원 중 80만 원이 빚 이자와 카드값으로 나가더군요. 생활비를 빼면 저축은커녕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 같이 이야기할 게 있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을 방문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기다리고 있었죠. 수진아, 앉아봐.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서류 한 뭉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증인 서류야. 지혜가 가게를 하나 얻는데 보증금 대출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대. 내가 보증 좀 서줘. 저는 깜짝 놀라서 서류를 밀어냈어요. 안 돼요. 어머니, 저 이미 카드값이랑 대출금 때문에 힘들어요. 보증은 절대 못 써요. 가족끼리 보증 하나 못 써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옆에서 시누이도 거들었죠. 새언니, 저 정말 이번에 잘할 자신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 열면 장사 잘 될 거예요.
명동 쪽에 괜찮은 자리 나왔거든요.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은행 대출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해요. 5천만 원이요? 절대 안 돼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야, 네가 지금 우리 가족 무시하는 거야? 내가 너희 결혼 반대 안 했잖아. 내가 형편없이 가난한 집에서 왔어도 우리 아들이 좋다니까 받아준 거야. 근데 이것도 못 해줘?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형편없이 가난하다고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시며 저를 키워주셨는데요.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할 말이 뭐가 있어? 너 우리 집안 며느리 맞아? 시어머니가 말하면 고분하게 알겠습니다. 해야지 어디서 말대꾸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옆에 앉아있던 남편을 바라봤죠. 이때만큼은 남편이 저를 감싸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잘 생각해봐. 지혜가 잘 되면 나중에 우리한테도 다 돌아올 거 아니야. 조금 도와주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을 드는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내 신용이 바닥났다는 거 알잖아. 알아. 근데 이번만 도와주면 지혜가 자리 잡을 거야. 그럼 다 갚을 수 있을 거고.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하지만 보증은 안 서겠습니다. 저 먼저 나갈게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도착해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시댁 가족들이 저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걸까? 저는 그저 ATM기였던 걸까? 그날 밤 늦게 남편이 돌아왔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남편을 마주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 편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너무했어. 미안해. 근데 엄마가 워낙 화가 나셔서 너도 좀 이해해줘. 우리 엄마 성격 원래 좀 급하잖아. 이해? 내가 뭘 이해해? 내 명의로 마음대로 대출받고 카드 쓰고 이제는 보증까지 서라고. 아니, 그건 됐어. 보증은 안 서도 돼. 내가 엄마 설득할게. 제발 좀 진정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말은 그저 그때뿐이라는 걸요. 실제로 시어머니를 설득할 생각은 없다는 걸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시댁에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조용한 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뒤 회사에서 일하는 중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정수진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입니다. 귀여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압류요? 무슨 말씀이세요? 귀하께서 보증을 선 대출금 3천만 원이 6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보증인이신 귀하께 독촉 절차를 진행합니다. 저는 보증 선 적 없는데요? 서류상으로는 2년 전에 보증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요. 2년 전이라면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때 제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러고 보니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집계약서 작성할 때 필요하다며 제 서류를 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처음부터 저는 이용당한 거였어요. 시댁 사람들은 처음부터 제 명의를 이용할 생각이었던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울었어요. 옆자리 동료가 놀라서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내 명의로 보증까지 섰어. 그것도 결혼하기 전인 2년 전에. 당신도 알고 있었어? 전화 너머로 남편은 한참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어.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다고요? 그걸 지금까지 숨겨왔던 거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도 진짜 알고 있었다고? 미안해. 엄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셔서 나중에 다 갚으실 거라고 해서 미안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조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저는 그동안 쌓였던 서류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카드 명세서, 대출 안내장, 이제 온 압류 통지서까지. 제 앞에 놓인 빚은 총 5,800만 원이었습니다. 카드빚 800만 원, 신용대출 2천만 원, 보증빚 3천만 원. 이 모든 게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끝없이 자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당신 가족한테 이용당하는 것도 그럴 때마다 빠져있는 당신이나 당신 가족 편만 드는 당신도 다 지겨워.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여보,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해결할게. 어떻게 해결할 건데? 5,800만 원을 어떻게 갚을 건데? 당신이 갚아줄 거야? 그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시간? 그동안 내 신용은 어떻게 되는데? 저 돈 갚는 것만으로 죽을 것 같은데 당신 시어머니나 아가씨가 나 몰래 또 대출받으면 그땐 어쩌려고.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고.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평생 남한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저는 방문을 잠그고 혼자 있었죠. 그리고 핸드폰으로 이혼 절차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이혼 사유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무료 법률 상담이었는데 젊은 여자 변호사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그러니까 결혼 전후로 본인 명의로 대출과 보증이 이루어졌고 배우자와 시댁 가족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힘드셨겠어요. 일단 이건 명백한 명의도용입니다.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혼 사유로도 충분하고요.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조금 안도했어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제가 예민한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증거가 필요해요. 시댁 가족들이 본인 명의를 도용했다는 증거, 배우자가 이를 알고 묵인했다는 증거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할까? 그때 문득 생각난 게 있었어요. 남편의 휴대폰이었죠. 남편은 평소에 휴대폰을 무심하게 두고 다녔어요. 비밀번호도 제가 알고 있었고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시어머니 신우이와 나눈 대화들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저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민우야, 수진이 명의로 대출 하나 더 받을 수 있겠니? 엄마, 이미 많이 받았는데 수진이가 알면 또 난리 날 거예요. 지가 어떻게 알 거야?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돼. 어차피 며느리는 시댁에 종년 노릇하러 오는 거야. 저는 손이 떨렸어요. 종년 노릇? 제가 착한 게 아니라 만만해 보였던 거군요. 더 내려보니 신우이와의 대화도 있었어요. 오빠, 새언니가 보증 안 선다고 난리더라. 어떡해? 괜찮아. 내가 설득할게. 수진이는 원래 말 잘 들어. 그래도 조심해. 새언니가 이상하게 눈치 빠른 것 같던데. 걱정 마. 수진이는 나만 믿으니까. 저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스크린샷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죠. 이게 제가 모을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내려가다가 저는 또 다른 대화방을 발견했습니다. 예진이라는 이름의 여자와의 대화였어요. 오빠, 오늘 저녁에 봐요. 보고 싶어요. 응, 나도.
7시에 우리 자주 가던 곳에서 보자. 오빠가 밥 사준다며? 비싼 거 먹어도 돼? 당연하지. 우리 예진이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뭐죠?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올라가서 과거 메시지를 봤어요. 6개월 전부터 이 예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더군요. 애정 표현도 있었고 만나는 약속도 수없이 있었어요.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어요. 토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시댁 가족들과 함께 저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시지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명의 도용, 가스라이팅, 그리고 외도까지.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남편도 아무것도 모른 채 회사에 갔죠. 저는 그날 회사에서 연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은행을 찾아갔어요. 제 명의로 나간 모든 대출과 카드 내역을 정식으로 발급받았습니다. A 사용지 10장이 넘는 서류였어요.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당했는지 깨달았죠. 그 다음 경찰서에 갔어요. 명의 도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려고요. 경찰관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시댁 가족을 고소하시는 거죠? 가족 간의 일이라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오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적어도 제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어요. 여보, 뭐해? 당신 앉아봐.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야겠어. 남편은 불안한 표정으로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 오늘 경찰서 다녀왔어. 당신 어머니랑 동생 명의도용으로 고소했어. 뭐, 내가 미쳤어? 우리 가족을 고소하다니. 미친 게 아니야. 당신 어머니랑 동생이 범죄를 저지른 거지. 내 허락 없이 내 명의로 대출받고 보증 선 건 명백한 범죄라고 알아?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리고 저는 준비해온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 당신 휴대폰 봤어요. 예진이라는 여자. 그 와중에 뻔뻔하게 바람까지 피고 있었어? 대단하다 정말. 남편은 순간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게 아니야. 수진아, 진정하고 들어봐. 그냥 회사 후배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6개월 동안 아주 신나게 만났더라? 메시지에 보고 싶다. 사랑해 이런 거 다 봤어. 누가 회사 후배한테 사랑한다고 해. 비싼 밥 사준다고 해. 나한테 거짓말 좀 그만해.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테이블에 놓인 이혼 서류를 남편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사인해. 제발 우리 이혼하자. 수진아, 제발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 정리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사인 안 해. 안 하면 소송 걸 거야. 변호사도 선임해뒀어. 증거도 다 있고. 결국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 바로 짐을 쌌습니다. 친정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집을 나서는 저를 남편이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 법적으로 필요한 일만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택시를 타고 어머니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조용히 울었어요. 2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어요. 드디어 그 지옥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어머니는 문을 열고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짐을 들고 왔어?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날 밤부터 저는 어머니 집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거듭했어요. 명의도용권은 형사사건으로, 이혼은 민사사건으로 각각 진행했죠. 변호사님은 제가 모아온 증거들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조사하겠다고요. 저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시댁 가족들이 어떻게 저를 이용했는지 상세하게 진술했어요.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독한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재판에서 저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 대출 서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메시지 내역까지. 판사님은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셨죠. 시어머니 측 변호사는 제가 자발적으로 동의했고 가족 간에 발생한 부분이라고 항변했어요. 하지만 우리 측 변호사님이 반박했습니다. 자발적 동의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도용된 증거가 명백합니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어요. 그동안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재판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판결일이 왔어요. 판결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야윈 얼굴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끝까지 당당하게 서 있자. 법정에 들어서니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까지 와 있었어요. 남편은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독한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초췌해 보였어요. 판사님이 입장했고 재판 이후 판결문이 낭독되었습니다. 피고인 김순자, 강지혜는 피해자 정수진의 명의를 도용하여 총 5,800만 원의 금융 채무를 발생시켰으며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원금 5,800만 원과 이자, 그리고 위자료 2천만 원을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명한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가족 관계를 악용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판단된다. 형사처벌로 피고인 김순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강지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시누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도 미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수진아, 우리 얘기 좀. 어머니, 아니 김순자 씨,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이제 남남이니까 할 말 있으시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법원을 나섰어요. 법원 앞에서 친정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안아주셨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엄마, 나 이제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저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슬픔, 억울함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죠. 이혼 재판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남편의 외도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편은 위자료 3천만 원을 저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또한 제 명의로 나간 빚들에 대해서도 남편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셋이서 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판결 후 2개월 동안 제 계좌로 돈이 조금씩 입금되기 시작했어요. 먼저 원금부터 갚아오더군요. 시어머니 측에서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제게 돈을 갚았다고 들었어요. 남편도 회사 대출을 받아 위자료를 입금했고요. 6개월이 지나자 제 빚은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5,800만 원의 빚과 위자료 5천만 원까지 총 1억 800만 원이 제 계좌로 들어왔어요. 저는 그 돈으로 먼저 신용회복부터 시작했어요. 밀린 카드값을 모두 갚고 대출금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죠. 회사에서는 제가 이혼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다들 조심스럽게 배려해 줬어요. 격리팀 선배 언니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난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인생 살아. 괜찮아요. 선배님도 모르셨잖아요. 이제는 정말 제 인생 살 거예요. 저는 회사 일에 더 집중했어요. 그동안 시댁일로 신경 쓰느라 소홀했던 업무를 다시 꼼꼼하게 처리했죠. 상사들도 제 변화를 알아챘는지 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어요. 1년이 지나자 저는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월급도 300만 원으로 올랐고요. 저는 그 돈으로 어머니께 매달 용돈을 드리고 제 미래를 위해 저축을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됐고 누군가의 ATM기가 될 필요도 없었죠.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혼자 카페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 후배가 저에게 물었어요. 선배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래. 그냥 내 인생을 살고 있어서 그런가 봐. 멋있어요, 선배님. 저도 선배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도 할 수 있어. 누구든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우연히 옛 동네를 지나가다가 예전에 살았던 빌라 앞을 봤어요. 그곳에서 2년을 살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저곳에서 살았나 싶을 정도로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았죠.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내년에 내 집 장만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모은 돈이랑 대출 받으면 될 것 같아. 그래? 우리 딸 대단하네. 혼자서 다 이뤄냈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옆에 있어줘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따뜻함이 제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회사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20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된 제 집이었죠. 이사하는 날 친구들과 어머니, 동생이 도와주러 왔어요. 집들이를 하면서 동생이 말했어요. 누나, 그때 힘이 못 되어줘서 미안해. 그래도 정말 대단해. 그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여기까지 왔잖아. 쉽지 않았어. 근데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날 밤 저는 새집 베란다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어요. 나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제 삶을 차근차근 재건했습니다. 신용등급은 회복됐고 회사에서는 차장으로 승진했어요. 연봉도 4천만 원이 넘었죠. 어느 날 오랜만에 옛 회사 선배 언니를 만났어요. 그 선배 언니가 저와 전 남편을 소개해줬던 분이었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선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아, 너 전 남편 소식 들었어. 아니요. 관심 없어요. 그래도 들어봐. 걔네 집안 완전 망했대.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관심은 없었지만 궁금하긴 했거든요.
선배의 말에 따르면 제게 빚을 갚느라 시어머니는 살던 아파트를 팔았대요. 그리고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갔고요. 신우이의 사업은 당연히 망했고 신우이는 빚에 쪼들려 현재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 전 남편 말이야, 회사에서 잘렸대. 외도 사실이 회사에 알려져서 인사 조치 받았다더라. 지금은 다른 데서 영업사원으로 일한다던데 월급이 예전에 절반도 안 된대. 저는 생각보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동정심도 우월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렇구나 싶었죠. 그리고 너 알아? 그 여자 이진이었나? 그 여자도 전 남편 떠났대. 돈 없으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돈 때문에 만난 관계였을 테니까. 선배는 제 담담한 반응에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 정말 다 털어냈구나? 미련 하나 없어 보여. 네, 이제는 정말 없어요. 그 후로도 가끔 전 남편 쪽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귓등으로 흘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제 인생에 집중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까지 받았습니다. 주말에는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여행도 다녀왔어요. 제주도로 혼자 2박 3일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는데 문득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고통스러웠던 결혼 생활, 시댁의 착취, 남편의 배신, 그리고 제가 싸워서 이겨낸 시간들. 저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어요. 예전에 착하고 순한 정수진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고 강한 정수진으로 살고 있었으니까요. 6개월 전에는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장에서 저는 축가를 불러줬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동생 부부를 바라봤어요. 행복해 보였죠. 피로연 자리에서 동생의 신부, 세 사람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저 언니한테 배우고 싶어요. 언니처럼 강하게 사는 법을요. 강하게? 내 남편한테 들었어요. 언니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겨냈는지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세 사람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말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동생 멱살을 잡아서라도 사람 만들어줄 테니 걱정 마요, 후후. 네, 고마워요, 언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지금 저는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실까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만약 지금 시댁이나 배우자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다면 제발 참지만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신을 착취하는 건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누구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는 없어요. 그리고 당신은 소중합니다. 착하다는 이유로, 순하다는 이유로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단호해져야 해요. 때로는 싸워야 합니다.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시댁과 맞서는 게, 이혼하는 게, 법정에 서는 게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다만 아직 그 강함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저처럼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당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법도 제도도 그리고 당신 편이 되어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을 되찾으세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제 집에서 제 이름으로 제 삶을 살고 있어요.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착취당하지 않으면서요.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믿어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당신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부당한 일들이 많습니다. 용기를 내어 맞서 싸우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 모두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당당해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옆집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